안녕하십니까, 조영관입니다. 쇳불도 단김에 빼라는 말이 있는데 지지부진하다 모멘텀을 잃어버린다. 대한민국 난리났네라고 할 정도로 일시에 해버려라. 대통령이 어제 공공부문 개혁 속도전을 강조하며 한 말입니다. 대통령은 이것도 한참 기다리고 저것도 기다리고 하다 기운이 다 빠진다, 이렇게도 말했는데요. 집권 3년 차를 맞은 대통령의 속마음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주는 말들입니다. 갈 길은 멀고 할 일은 태산처럼 쌓여있는데 뭐 하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현 상황. 답답하긴 국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체 뭐가 문제인지 그 해법은 물론 청와대가 내놔야겠죠. 다만 여야는 밥값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 또한 궁금합니다. 수사병법 시작합니다. 새정치연합 당권 도전에 나선 문재인 의원이 채널A와 처음으로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요. 제가 국회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전국 현안에 대한 문 의원의 생각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동아일보 채널A 인터뷰는 처음이시죠?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아쉽게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이렇게 늦게 저희들 인터뷰 해주신 거. 우리가 언론을 조금 편에 따라 나누는 듯한 네. 그런 어떤 태도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번 대선 때 네. 그 종편 방송이 현실적으로 네. 국민들 여론에 아주 큰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렇죠. 저희가 종편에 대해서 소홀했었거든요. 네. 이렇게 언론을 가리지 않고 네. 모든 언론을 제가 이렇게 시간이 나고 또 요청이 있다면 네. 저는 언제든지 만날 네. 생각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예, 다녀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하고 이렇게 좀 가까운 사이입니까? 예, 뭐 가깝죠. 저는 언론이 네. 이 안철수 의원과 제 사이가 좀 불편하고 네. 좀 뭔가 갈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다루는 게 조금 저는 이제 약간 좀 흥미 위주 네. 보도가 아닌가 싶고요. 네. 안철수 의원은 뭐 지난번 대선 때 저와 뭐 치열하게 네. 경쟁을 했고 또 앞으로도 정치를 하는 동안은 아마 이런저런 경쟁을 아마 하게 될 텐데요. 그러나 그와 별개로 그 경쟁은 대선 경쟁입니까? 우리 이 정당을 네. 이렇게 바꿔야 되고 또 우리 정치를 바꿔야 되고 라고 생각하는 맞으면 새 정치라는 관점에서는 동지 사이거든요. 네. 예. 경쟁적 관계이자 동지적 관계이고 궁극적으로 좀 우리 문 후보님을 좀 도와주는 관계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아니실까요? 예를 들면 뭐 우리 안철수 대표님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박원순 네. 시장이라든지 또는 뭐 제가 또 아주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또 안희정 네. 또 뭐 우리 후배라든지 네. 이렇게 생각이 좀 맞는 사람들 간의 경쟁은 네. 행복하죠. 네. 예, 그러면 뭐 그 경쟁에서 누가 나중에 이길지는 몰라도 그런 사람들끼리 경쟁할 수 있다면 그만큼 우리 정치가 네. 변하고 발전한 거예요. 그 자체가. 저희 자연스럽게 신영 기자에게 얘기도 여쭤보고 싶은데, 인적 쇄신과 관련된 대통령의 발언 입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청와대 조직 개편이 아니라 뭐 특보단 이러면서 청와대를 더 키우는 것이 아니라 네. 청와대의 인적 쇄신이죠. 그렇게 해서 정말 그 리더십을 이렇게 새롭게 하고 국정 운영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박근혜 정부의 국정 실패의 근본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청와대에 있다. 네. 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거든요. 혁신이 필요한 쪽은 바로 청와대고 대통령의 리더십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 회견에서는 그런 어떤 성찰이나 반성을 전혀 이렇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올해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 차인데
노무현 정부 시절 집권 3년차 때 우리 문 후보님께서는 민정수석을 하셨던 거죠. 지금 청와대도 혹시 그런 점에서 좀 동병상련이랄까 그런 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도 있는데요. 그러나 결국 그 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소통밖에 네. 없는 것이거든요. 아니, 장관하고 대면 보고가 무슨 필요냐. 네. 막 이런 식의 거꾸로 가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너무 안타깝죠. 인사의 어떤 지역적인 편중, 네. 어느 분이 질문하면서 탕평 인사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도 그냥 뭐 이렇게 능력과 도덕성, 그다음에 적재적소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식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기자의 질문하고는 다르게 이 답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능력, 도덕성, 또 적재적소에 맞는 그 인재가 특정 지역에만 있겠습니까? 네. 아니,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 능력 갖추고 도덕성 겸비한 그런 인물이 없다는 것입니까? 우리 지금 현실, 네. 또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불만들,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모르고 계신다. 그런 어떤 절망감들이 아마 저도 들었는데 아마 많은 국민들이 함께 그런 절망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 전체로 보면 올 3년, 지금 박근혜 정부 3년 차가 아주 중요한데 지금 우리 문 후보님 생각은 박근혜 정부로선 미래가 없으니 맞서 싸우겠다 이런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야당의 역할이 네. 꼭 이렇게 싸우는 것이기만 하겠습니까? 네. 제가 당 대표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네.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좀 정례적인 경제회담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조금 서로 예민한 그런 정치 현안들은 좀 밀쳐두고 네. 경제에 관한 부분만큼은 서로 관점은 다르더라도 또 방법론은 다르더라도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마음인 것이니까 이렇게 좀 보다 자주 만나서 서로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의견도 서로 모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서로 또 협력할 것은 협력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 자리를 빌어서 정식으로 한번 제안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제가 당 대표가 되면 그렇게 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내부 얘기로 좀 돌아오면 지금 문재인 후보께서 당 대표가 됐을 경우 결국은 당 주류가 이제 이른바 친노 세력으로 재편이 될 거다. 그리고 이게 다 총선 공천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당권을 놓친 다른 세력들은 총선 공천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맞물리면서 결국은 당을 뛰쳐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전혀 뭐 이렇게 사실이 아니고요. 네. 아마 그런 이야기들은 제가 그 출마를 결심하기 전에 아마 제 출마를 견제하려는 그런 이제 목적에서 나온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다 이제 사그라들고 지금 이제 거의 없어졌죠. 제가 이 당대표 경선에 나선 과정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여러 생각들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어떤 개판 문제도 그리고 또 공천 문제도 제가 당대표 이렇게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한 그 어떤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제가 이제 실제로 당대표가 돼서 당의 인사라든지 당의 그 어떤 운영에서 확실한 탕평, 오히려 친노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불이익을 받는다 싶을 정도의 어떤 공정한 인사 네. 탕평을 해낸다면 우선은 그 뭐 국민들이 보기에 그렇지 않구나라고
이제 인식들을 하시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 개파가 자꾸 야기되는 이유가 공천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공천 제도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대표가 공천권을 소유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표는 공천권을 손에서 내려놓고 네. 투명하게 만들어져 있는 공천 제도와 공천 룰이 공천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이렇게 버리면 그러면 공천을 바꾸자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공천 제도와 공천 룰에 따라서 노력하면 되는 거죠. 무슨 어디 가서 줄 설 필요가 없고 어디 가서 개파 만들 필요가 전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네. 개파 문제가 이렇게 원천적으로 해소되는 것인데 그 뻔한 이치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당들이 그렇게 해오지 못했어요. 오랫동안 국민들이 요구해 왔던 바죠. 지난 2012년 총선의 경우도 결국은 친노 지도부가 공천을 행사한 거 아닙니까? 당시에 그렇게 공천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말씀을 뭐랄까 이게 말로써 되겠느냐 믿을 수 없다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의도 정치 문화에 오래 이렇게 젖어 있는 분들은 저는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의 어떤 기득권 구조 그 속에서 기득권을 말하자면 이제 누려온 분들이기 때문에 우선 변화를 해야 된다는 의지도 없고 또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라는 이렇게 방향도 이렇게 제대로 모르고 심지어는 변화를 거부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된다는 보장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저는 여의도 정치 문화에 물들지 않았으니까요. 예. 일각에서는 지금 당대표가 되면 총선 불출마 선언하겠다. 근데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여러 평론가들은 지난 총선 때 사퇴를 하고 의원직 사퇴. 네, 그렇죠. 이번 총선 때 출마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제가 2012년 4월에 국회의원 제가 그렇죠. 초선 처음 당선됐었거든요. 불과 넉 달 만에 제가 이제 대선 후보가 됐는데 그 의원직을 그만둔다는 게 그게 지금 유권자들한테 그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출마를 안 했어야죠. 그렇게 유권자들의 하고의 약속을 이렇게 가벼이 여기고 그러면 그것은 정말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죠. 이번은 그래서 아예 다음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당연히 비례대표도 포함됩니다. 네. 그래서 당대표가 되면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거기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 이게 내 운명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제가 당을 살려내지 못했다고 그렇게 평가한다면 저에게 다음 기회가 그냥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나 제가 당을 잘 살려냈다, 어려운 당을 구해냈다, 이렇게 또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저는 또 다른 어떤 가능성이나 희망을 가지고 도전할 수가 있을 테죠. 자,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 후보님이 총선에서 승리를 해서 평가를 받게 되면 그러면 대권 후보로 그냥 일로 매진하게 되고 다른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다른 대선 후보군들은 명함을 내밀 여지가 좀 없어지는 것 아니냐. 각자가 예를 들면 박원순 시장은 또 서울시장을 아주 잘하시면 또 그만큼 또 그게 커지는 것이고요.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제 각자의 기회는 각자가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분명한 것은 지금은 우리가 대선을 개선할 때가 아니다. 대선은 정말 지금 같으면 희망이 없잖아요. 지금 같으면 우리가 대선에서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총선도 참패를 면치 못할 텐데요. 수도권 전멸이라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대선은 지금 계산할
할 때가 아니고 하지도 말고 우선은 우리 당이 이렇게 세워서 당장 닥쳐오는 총선 이기는 일에 우리가 힘을 모으자. 저도 그러기 위해서 나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당 그런 얘기는 이제 많이 사그라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그 직전에 대선 후보를 지냈던 정동영 상임고문이 이제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민 모임이라는 제야 인사들 모임과 함께 신당을 창당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찻잔 속 태풍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제 정동영 전 의장이 거기에 가세한 것은 우리로서는 아프고 안타깝습니다만 그러나 정동영 의장 개인이 우리 당이 이렇게 충분히 진보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으로 거기에 가세한 것이죠. 당내에 다른 동조자들은 없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당의 정체성은 딱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산층과 서민들을 대변하는 중도 개혁 정당. 네. 이미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확립되어 있는 그 정체성이죠. 정동영 의장이 주장하듯이 우리 당의 정체성 자체를 진보 정당처럼 그렇게 옮길 수는 없습니다. 태풍이 될 거냐, 찻잔 속에 조그마한 바람 미풍이 될 거냐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 당이 하기 나름이라 생각해요. 네. 우리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뿌리를 깊게 내리면 뿌리가 깊을수록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지도 넓게 펼쳐지게 되는 거고 미치는 그늘도 그만큼 더 커지는 것이거든요. 말씀하신 거에서 이제 왼쪽을 어디까지 할 거냐도 좀 관심인데, 옛통진당 세력은 앞으로 일체 같이 무슨 연대를 한다든지 이럴 계획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 옛통진당 세력들이 뭔가 좀 변화가 되면 다시 같이 연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지. 저는 이석기 의원 사건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인식이나 행태들이 정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아주 시대착오적인 것이었는데 그 점에 대한 통진당의 어떤 태도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그것을 좀 선을 긋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오히려 사과하는 그런 이제 저는 이렇게 모습이 필요했다고 생각하는데 극구 비호하고 나섰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통합진보당 전체의 정체성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국민들에게 이렇게 비춰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통합진보당과 이렇게 함께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통합진보당 사람들이 통합진보당을 만들 수는 없지만 네. 다시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고 신뢰받고 사랑받는 정치인으로 거듭난다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죠. 우리 사회의 일종의 무슨 암덩어리다. 그래서 그 암덩어리를 이렇게 도려내는 작업이다. 이렇게 좀 보수 진영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진보 정당들의 생각, 노선이나 이런 정강이나 이런 것이 국민들 전체로부터 국민들 다수로부터 공감받고 지지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어느 한 일각에서 계속 이제 진보적인 의제들을 제기를 하고 한다면 또 우리 사회 전체를 지나치게 또 이렇게 보수적인 나라로 만들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도 한때는 국민들로부터 그래도 꽤 그래도 인정을 받으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던 것이잖아요. 더 대중적인 정당으로 이렇게 이제 크까지 못한 것이 지금 이제 실패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것인데요. 이제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아마 그분들 사이에서도 반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현상을 놓고 이제는 무슨 그쪽하고는 상종해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를 이렇게 딱 갈라버리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다시 전당대회 하기 전에 저 인터뷰할 기회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비전을,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전을 제시할 건지, 어떤 의지를 보이실 건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그동안 우리 그 야당은 주로 이제 정부 그 여당의 어떤 이제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고 비판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주로 이제 많이 해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국민들에게 인식되기를 조금 좀 정치 중심의 정당 그렇게 인식돼 있죠.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이제 수권 정당으로 그렇게 신뢰받으려면 이제는 정치 중심 정당이 아니라 경제 중심 정당으로 네. 그렇게 좀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경제와 성장에 있어서도 우리가 더 유능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보, 애국, 새누리당이 무슨 잘할 것처럼 이렇게 오도하고 있지만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북한하고 단 한 건의 충돌이 있었습니까? 군사적 충돌? 그 바람에 단 한 사람 우리 아까운 국민들 그 목숨이 희생된 적이 있습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발생한 천안함, 연평도 NLL 뻥뻥 뚫리고 많은 국민들, 아까운 장병들 희생당하고 안보 무능한 거잖아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안보관계 장관 회의를 하는데 국방장관 빼고는 아무도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그런 정부. 애국도 아니잖아요. 국민으로서 의무는 하나도 하지 않고, 위상전이, 부동산 투기, 온갖 관측들 다 하면서, 그러면서 또 특권을 누리려고 하고, 그게 애국적인 세력입니까? 애국도 안보도 우리가 훨씬 더 잘해왔죠. 앞으로도 우리가 더 잘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하지 않았다 뭐 이런 평가도 있는데 독한 리더십을 보이겠다 이런 말. 저는 결코 독해질 수가 없는 사람이고요. 그렇습니까? 다만 우리 당을 그렇게 바꿔내는 일에 전부를 걸겠다. 네. 제 의지가 그렇게 지금 독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무성 대표 메모 사건으로 촉발된 정치권의 진실공방. 김무성 대표 사건으로 촉발된 정치권의 진실공방, 그리고 영화 국제시장 윤재인 감독의 새 영화 이야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김철근 교수, 정철진 평론가, 변한봉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김무성 대표 메모 논란이 오늘도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그 한 당사자인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오늘 저희 채널A 돌직구쇼에 나와서 관련된 얘기를 쭉 한 게 있는데, 먼저 한번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2월 네. 18일에 결국 12월 18일에 예, 저와 그리고 또 음정원 행정관 그리고 또 저 가까운 사이의 손수조 예. 그다음에 또 그 이동빈 청와대 행정관 이렇게 술자리 이렇게 공천을 받기 위해 가지고 이런 일을 벌인 것이 아니냐 단어가 들어갔느냐 아니면 예. 들어가지 않았냐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음정원 행정관과 저 사이에 지금 사실관계를 놓고 다툼이 있는 거죠.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관계가 틀린 얘기가 나왔으니까 청와대라든지 이런 쪽에 이런 사실 확인 같은 걸 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을 저한테 하지 않더라고요. 네, 저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 얘기하는 대로 지금 이준석 전 비대위원과 청와대 음종환 선임행정관 서로 얘기가 다르거든요. 음종환 행정관 지금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 이준석 전 비대위원은 내가 다 들은 얘기 하는 거다. 지금 이런 건데 우리 김철근 교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돌직구쇼도 같이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준석 그 대표 옆자리에 앉아서 돌직구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방송 내내 네. 그 이준석 대표의 핸드폰으로 네. 카톡이 계속 오더라고요. 아. 근데 그 카톡을 보낸 당사자가 네. 음종환 행정관이에요. 아. 방송하는 중에도 예. 뭐 그런 건데 그게 과연 적절한 행동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내용은 네.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건데요. 네. 우선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그 양측이 일치하는 게 있어요. 이게 12월 18일 날 만난 거? 모임을 예. 했고 술자리가 있었다.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가장 늦게 10시가 넘어서 네. 왔다. 여기까지는 다 일치합니다. 네. 일치하고 그리고 이제 내용도 보면은 예. 일단은 저 방송에 나가서 네.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고 질책성 얘기한 것도 맞습니다. 네. 양측이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방송에 나가면 왜 그 저 문건 사건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 이준석 대표 얘기는 신문에 난 얘기를 갖고 한 거 아니냐. 네. 그랬더니 신문에 난 게 다 맞는 거냐. 네. 그렇다면 다른 정보를 줘봐라. 네. 해서 나온 얘기가 지금부터 이제 양측이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음종환 행정관은 네. 지금 박관천이 구속되는 날이거든요. 그날이 네. 12월 18일 날이 네.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인데 박관천으로 끝나지 않고 네. 조홍천이 있는데 조홍천 비서관이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네. 대구 출신인데 정치를 하려면 공천을 받아야 되고 네. 공천을 받으려면 대구 출신의 유력 정치인인 유승민 의원하고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줄을 대려고 한다. 네. 그리고 김 대표하고도 가까이 이런 얘기를 음종환 행정관의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문건 사건이 사실상 예. 조홍천 비서관이 예. 정치를 하기 위해서 예. 뭐 이렇게 좀 하는 행위다. 이렇게 그러니 그 얘기하는 말을 믿지 마라. 그 말을 믿고 방송에 나가서 하지 말아라. 네, 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거고요. 네. 했다는 게 지금 문종환 행정관의 그렇습니다. 주장이고. 네. 그 주장이고 지금 저 이준석 대표 얘기는 문건 사건을 그런 식으로 그 몰아가려고 한 거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그러니까 청와대 내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 문건에 대해서 유출이 되고 문건 내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이 그 음종환 행정관하고는 시각이 다른 거고 네. 실제로 얘기된 것은 그 유승민 의원하고 김무성 대표의 이름까지도 거론이 된 것까지는 또 맞는데. 일치합니다. 근데 배후가 예. 김무성, 유승민이다. 이렇게 음종환 행정관이 얘기했다는 게 거기서 이제 이준석 여기서 양측이 갈립니다. 갈리는 거죠. 예, 예. 이준석 대표는 누구?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 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12월 18일인데 1월 6일 날 김무성 대표한테 지금 전달한 거거든요. 네. 그럼 1월 6일 날 전달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좀 고민을 했겠죠. 네. 이게 이 상태로 당으로 배우를 몬다?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이준석 대표의 그렇죠.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김무성 대표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렇죠. 네. 그래서 김무성 대표한테 이것은 얘기하는 게 옳겠다. 네. 그리고 그 진위를 파악하는 게 옳겠다. 네. 해서 얘기를 했고 네. 김무성 대표가 실제로는 제가 알기로는 네. 김기춘 실장한테 전화를 시도했고요. 네. 근데 전화 연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대신 그 조윤선 정무수석하고는 네. 통화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거를? 그건 이제 이준석 대표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이준석 대표 얘기는 그렇다. 자, 누구 말이 지금 맞을까요? 지금 둘이 대지를 한번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기도 한데. 대지래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같이 대지래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 중에 지금 손수조 네. 사상구죠. 부산 사상구 당협위원장도 있었고 또 신용환 씨 이제 청년위원장인데 네. 대통령 시절 청소년 이 두 명은 지금 이제 못 들었다고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같은 분명히 참석자인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자기가 참석자, 갔을 때는 이미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술이 조금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못 들었을 못 거다. 들었다, 네. 못 들었다라는 표현이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둘만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문종환 행정관하고 네. 이준석 씨하고 둘이 남았기 때문에 네. 둘이 대지를 한다고 해도 이거 밝혀지겠습니까? 계속 어떤 네. 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음종환 그 행정관의 그 설명이 더 납득이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종환 행정관 쪽의 예, 설명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상처를 모이는 분들이 청와대 행정관 2분, 그다음에 이제 물론 뭐 공직이긴 하지만 청년위원장, 당협위원장, 전 비상대책위원인데 네. 과연 이분들이 모인 가운데서 정말 자칫하다가는 청와대와 어떤 당 대표와 산에 어떤 엄청난 분쟁이 있는 것처럼 보일 만한 민감한 사안인데 네. 이걸 그냥 술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할 만한 사안인지 일단 그게 의심스럽고 그야말로 음종환 그 수석의 행정관의 얘기대로 그야말로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는데 뭐 일각에서는 뭐 그래서 김무성 뭐 유승민 배우설도 뭐 나오고 있는데 그런 네. 식으로 한번 그냥 술자리에서 풍문 자체를 한번 흘려들었던 얘기였는데 그걸 이준석 비대위원이 지나치게 좀 오버해서야 확대 해석한 게 아닌가 그게 어떻게 맞다고 보세요? 싶은데요. 근데 배우는 두 사람이다. 이렇게 진짜 자기는 들었다는 거죠. 지금 이준석 그렇죠. 대표는. 네. 이제 뭐 진실 공방의 내용인데 저는 이준석 대표 얘기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죠? 그 문건 사건을 네. 마치 박관천하고 조홍천의 어떤 사적인 일탈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네. 만약 정치적 욕심이 있어서 유승민하고
김무성까지를 끌어들이는 네. 이런 걸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거에 대해서 네. 그게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의 얘기가 네. 사실은 더 일리 있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찾아봐야 돼. 음종환 행정관은 어떤 분인가요? 음종환 행정관은 국회 보좌관 네. 출신입니다. 권영세 의원 보좌관도 있고요. 네. 이정현 지금 현재 의원 최고위원 그 18대 때 그 보좌관을 했고, 예, 네. 했고 뭐 그래서 보좌관을 단연간 했던 네. 사람이고 고대 그 88학번 네. 출신인데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네. 전략기획팀의 일원으로서 네. 활동을 했죠. 그래서 그때 전략기획팀을 상당히 뭐라고 불렀냐면 십상시라는 표현이 그때 나왔습니다. 그때 나왔고 네. 그 중에 이른바 정윤화 문건 속에 등장하는 그 십상시에 당시로 거론된 사람 중에 한 거론된 명이다.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과연 이 말을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죠. 네. 일개 행정관이 말을 할 수 있느냐. 네. 사실 뭐 행정관이라 하면 일반인이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직급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네. 청와대 내에서는 그렇게 높은 직급이 아니거든요. 뭐 비서관도 있고 수석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니까. 예, 네. 그렇게 그 높은 직급이 아닌데 이름하여 일개 행정관이 과연 당 대표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특정인을 공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당시에 그 문건 파문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에 네. 대해서 대해서 이렇게 그 몰아갈 수 있고 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느냐? 네. 그게 아니라면 그럼 그야말로 대선 캠프에 있었던 십상시 멤버의 일원으로서 네. 뭔가 뒷배경이 든든하기 때문에 좀 마음 놓고 술 한잔 먹고 그냥 이 얘기를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 전 비대위원이 지난 대선 때 사실은 역할을 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그 강력한 요청에 따라서 청년 대표 비슷한 목으로 와서 이제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 이 정부 들어서서 뭐 청와대 한 번도 못 가보고 조금 뭐랄까 청와대에 대한 불만이 좀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 계속 돌직구에 그 고정 출연을 한 네. 1년 가까이 하고 있고 방송 출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네. 지금 공직에 나갈 욕심이 있거나 이런 건 별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가까이서 좀 봤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그런데 불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지금 현재의 정치가 또는 자기가 비대위원으로 같이 활동했을 때의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 네. 지금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그때하고는 좀 다르게 하고 있지 않느냐.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불만이 비판적인 있지. 시각은 있는 거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사실은 그런 어떤 술자리에서 나온 대화를 또 여당 대표한테 전하는 거, 그리고 또 술자리에서 오간 얘기를 또 이렇게 상세하게 풀어놓는 거, 뭐 또 이런 뭐 심지어 무슨 방송 출연을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협박 내지 뭐 무슨 여자관계 협박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또 언론에서 하는 거,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될지도. 근데 이준석 아니, 대표에 대해서 뭐 제가 이준석 대표를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은데 정말 또 다른 성격의 또 사건이 벌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이준석 대표를 절대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네. 이준석 대표가 이제 이른 나이에 정치를 시작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네. 상당히 들은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도 이제 뭐 가끔 간혹 아는 분들이 있으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 간혹가다 이준석 대표가 이제 어디서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그냥 정치권에 이제 아시다시피 수많은 설들이 존재하고 시나리오가 많이 존재를 하는데 네. 그 중에 하나를 들으시고 그거를 뭔가 사실인 것처럼 좀 잘못 오해하시는 경우가 좀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시나리오를 들으면은 그냥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하는 수십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데 이준석 대표는 그걸 들으면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해가지고 그거를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하는 거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심지어는 네. 뭐 종편에 자주 나오는 모모 변호사의 경우에 이미 새누리당에서 공천이 확정됐다. 다음 총선에서 네. 그 말을 이제 하는 걸 듣고 당사자들도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제가 아는 새누리당에서도 그런 얘기는 전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듣고 이분이 정치권의 그 어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지나치게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파동에 있어서도 음종한 그 행정관이 얘기한 걸 지나치게 좀 자신이 좀 오해해서 해석한 것이 아닌가. 그냥 단순한 해프닝인데 알겠습니다. 지나치게 말씀하실 줄은 키우 자, 네. 사적 공간에서 하는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당 대표한테 얘기했다는 건 좀 다른 차원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 예. 당 대표한테 얘기할 때까지는 상당한 지금 고민의 시간이 있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무성 대표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런 배후 음해를 당하는 것도 기가 막히는데
저 카메라에 의도적으로 찍히기 위해서 그랬다는 누명까지 씌워서 참 기가 막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게 꺼져가는 듯하던 종류의 문건 파동을 또 다시 또 불씨를 살리는 어떤 계기가 되고 있어서 뭔가 사실관계가 좀 분명하게 명확히 정리가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 자, 황교안 장관이 교회에서 교회에서 강연한 내용이 동영상으로 좀 돌고 있어서 좀 파장이 일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관련된 동영상 한번 보시고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한번 보시죠.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이런 분이 대통령이 딱 되고 나니까 그 당시에 서울지원 공안부에 있었던 검사들 전부 좌천되는 거예요. 젊어진 검찰. 그때 이제 우리 노무현 대통령 투신 사건 때문에 인사를 갑자기 하면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젊어졌어요. 네, 지금 뭐 영상은 조금 더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봤던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호칭,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을 비판을 하면서 김대중 씨, 뭐 노무현 전 대통령 투신 사건 이렇게 표현한 걸 가지고 또 일단 좀 논란이 일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잘못된 거죠. 일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황교안 그 장관이 당시에 부산 검사장이었어요. 네. 그럼 그 공직자 아닙니까?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도 공직자였고 네. 노무현 대통령 때도 공직자였습니다. 네. 그러면 현직 대통령일 때 그럼 어떻게 불렀겠어요? 현직 대통령은 대통령님이라고 불렀겠지 않겠습니까? 그럼 전직이 됐다고 해서 그렇게 C자 붙이고 그다음에 뭐 투신 사건 뭐 이런 식으로 마치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옳은 도리가 아니다. 이건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공간은 교회라는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제 발언 안 나온 발언 중에 하나를 보면은 네. 당시 이제 검사들이 불이익을 많이 받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예, 거죠. 그게 예. 나옵니다. 그래서 네. 노무현 정권 공안 예, 검사들이 많이 불이익을 받았고 네. 뭐 다 좌천됐다. 그랬는데 네. 다음 대목 이제 또 하나 아까 투신 사건 뭐 김대중 씨와 함께 지금 많이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환란으로부터 도피를 허락해 네. 주셨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합니다. 물론 이제 교회라는 공간이고 하나의 종교의 자유가 있긴 하지만 당시 이제 검사장이라고 하면 네. 그 교인들도 꽤나 이 검사장의 발언에 굉장히 좀 주목하고 있을 텐데 네. 그럴 때 굳이 하나님께서 그런 걸 환란이라고 하나의 이제 인사인데 네. 정권의 인사를 환란으로 도피를 해줬다. 음. 신중치 못한 건 사실이었던 발언인 것 같습니다. 황교안 장관 뭐 지금 문맥을 좀 잘 보고 판단을 해달라 이렇게 저 간접 해명을 좀 하고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투신 사건 보통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게 뭐 굳이 서거라는 표현을 써야만 어떤 존중의 의미가 담긴 건지 그 점은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DJ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그 당시에 공안검사들이 좌천된 것을 환란이라고 표현했던 것자가 잘못된 건 아니냐라는 네. 얘기를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기독교인이지만 일단 그 점에 있어서는 기독교인들의 특수한 어법 중에 하나가 뭔가 실현 자체를 환란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해야 되고 문맥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발언의 맥락 자체는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네. 이제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필요한 것인데 네. 자신과 그 정치적 지향점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네. 김대중 씨, 그다음 노무현 투신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더구나 네. 당시 공직자였기 때문에 그분이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단순히 어떤 사회적인 그 지위를 다 버리고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 그냥 교회에서 뭐 간증을 했다라면 뭐 정치적인 이념을 표현을 하신 거니까 그럴 수 네.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네. 그래도 아직 공직자 신분이었으니까 자신과 정파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김대중 씨, 노무현 투신 그렇게 한 것은 그거는 약간 부적절하지 않나. 조금 이제 뭐랄까 야당 지지층에서 볼 때는 조금 좀 어느 한쪽 시각만 좀 대변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근데 지금 교회 공직자들이 교회 강연이 좀 다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문창극 후보자. 예, 총리 후보자의 그렇습니다. 경우도 예. 그렇고 예. 황교안 장관도 사실은 교회 내에서 자신의 어떤 뭐 강연이자 뭐 어떤 간증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합쳐져서 한 이야기겠죠. 그러면서 이제 특히 그 시절에 누가 봐도 사실은 황교안 장관이 이제 공안통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안통 검사들을
그렇죠. 뭐 하여튼 잘 나가는 공안통 검사들이 다 옷을 벗었다. 이건 문제가 아니냐. 이거를 지금 지적하면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근데 그- 하나만 죄송합니다 네.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결국 황교안 장관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은 당장은 내가 좌천되고 실현에 있는 것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절대자의 뜻에 순응하고 절대자에 대한 배신을 하지 않으면 결국엔 것이 전화위복이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얘기를 싶었던 하려고 했던 거였죠. 거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일부 부적절한 단어를 선택했다고 보는 것이 저는 가장 정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공안 검사들이 잘 나갈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렇게 특수부 검사가 잘 나갈 때도 있고 강력부 검사가 잘 나갈 때도 있는 것이지 항상 공안부 검사만 잘 나가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는 영공시비라든가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네. 공안 사건에 대해서 그 실제로 믿기가 어려웠던 측면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공안 검사들이 실형기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공직자가 그리고 그 전직 대통령 시절에도 여전히 공직자였던 사람이 네. 그 시간이 바뀌었다고 해서 C라고 붙이고 무슨 또 뭐 비하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정말로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뭐 지금 조영석만 돌기 때문에 또 다른 어느 장소에서 또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사실 그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저 영상에서는 저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네. 어떤 야당 쪽에서는 좀 크게 반발을 좀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검찰 출신이 중에서 고르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과거에 비검찰 출신 민정수석들이 좀 있었죠?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 초기에 네. 처음 출범하면서는 민정수석을 없앴습니다. 네. 없애고 그 역할을 법무비서관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국회의원 하고 있는 박주선 의원이 법무비서관을 했죠. 네. 그러니까 그게 그 민정수석하고 인사수석을 겸한 그런 정도의 였는데, 역할을 네. 한 건데 원노비 사건이 나면서 네. 이건 좀 그렇다 해서 이제 민정수석을 부활하게 됩니다. 네. 부활하게 되면서 이제 최초 민정수석이 김성재 네, 그 네. 수석이 이제 전 장관. 됐습니다. 그분이 한 6개월 하다가 네. 그만두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 출신들이 주로 많이 왔죠.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도 좀 있었죠. 문재인 그렇습니다. 네, 의원. 네. 그리고 이제 그 전해철 의원 같은 네. 경우도 비검사 출신인데요. 네. 사실 이제 그 민정수석뿐만이 아니라 네. 청와대의 검사를 현직 검사를 파견한 건 지금 불법입니다. 그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네.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검사지를 벗고 옷을 네. 벗고 예. 퇴직을 한 다음에 청와대를 갔다가 네. 근무를 하고 다시 검사로 돌아오는 네. 그러니까 편법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민정수석 자리라는 게 검사와 검찰과의 연계고리를 하는 곳이거든요. 네. 불가피하게 검찰 출신을 많이 쓰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뭐 비검찰 출신이든 검찰 출신이든 뭐 운영을 잘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잠깐 영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국제시장 1000만 돌파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변호인도 1000만 돌파를 했고 네. 근데 그 두 감독이 사실은 고대 동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예, 네. 69년생으로 제가 네. 알고 있고요. 예. 그 이번에 국제시장 감독 윤재윤 감독이 경제학과, 네. 그다음에 변호인을 만들었던 이 네. 양우석 감독은 철학과로 네.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일단은 이게 항상 대비가 됩니다. 지금 국제시장이 1000만 되니까 변호인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번에 좀 공교롭게 나온 뉴스는 차기작들을 이 두 네. 감독이 제시를 했는데 네. 국제시장의 윤재균 감독은 자기가 함께 대학 때 다녔던 네. 운동하던 친구들에게 아직도 빚을 진 것 같다. 그래서 다음 차기작은 예. 이런 당시 민주화 운동을 했던 걸 이슈로 삼아서 네. 영화를 제작하겠다는 걸 밝혔고 네. 공교롭게도 또 이 기존의 1000만 관객을 돌파했던 변호인의 양우석 감독은 네. 과거를 거슬러 50 때 아. 이 김재익 경제수석 관련한 작품 이제 시나리오도 어느 정도 됐고 네. 그 시절을 한번 다뤄보겠다. 이렇게 좀 얘기했습니다. 김재익 수석. 네. 아웅산 테러 때 사망했던 김재인 수석 그렇습니다. 얘기를 좀 다루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두 감독들이 국제시장 변호인에서 약간 엇갈리는 되는 이제 그렇게 이제 공교롭게도 차기작들을 내놓게 된 거죠. 아주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뭐 영화는 영화일 뿐이고 네. 뭐 자기들은 뭐 보수 진보 이념을 넘나들어서 이런 영화도 만들고 저런 영화도 만들고 하겠다는 건데 네. 재밌는데 저 김재익 경제수석을 주제로 한 영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은 이 김재익 수석이 뭐 그렇게 대중적으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네. 경제를 좀 했던 분들, 경제 정책을 했던 분들은 거의 천재에 가까운 인물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전두환 정권 시절에서 딴 건 못해도 뭐 물가는 잡았어라든가 또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경제는 좋았지라고 하는데 실은 네. 그걸 모든 걸 만들어낸 인물이
이 김주의 경제수석이었습니다. 네. 당시에. 너무 안타까운데 이미 그 당시에 스탠포드에서 공부도 해왔고 네. 일단은 뭐 물가를 잡자라는 거에 올인을 해가지고 물가를 잡아버리는 네. 그러니까 역사로 진짜 대단한 입시적인 임무를 했었는데 네. 그 일대기를 다루겠다는 거에서 아 영화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겠다는 생각도 저도 해봅니다. 어쨌든 과거 지금 국제시장은 산업화의 가치 그리고 변호인은 뭐 실제 민주화의 팩트에 가치죠. 뭐 네. 여러 가지 논란도 있긴 하지만 민주화의 가치를 좀 네. 다뤄봤던 영화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영화 감독들은 그냥 영화를 만드는 겁니다. 네. 자신의 스토리텔링을 찾아가지고 네. 어떤 영화를 만들어서 자신의 그냥 그 예술적 감성을 표현하는 것일 뿐인데 그걸 보는 우리가 지나치게 감독이 생각했던 것 이상의 정치적 가치를 부여해버리면서 쓸데없는 논쟁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윤재균 감독은 국제시장 만들었다. 나는 이제 민주화 운동으로 가겠다. 네. 그분들은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물론 네. 그런 영화 감독들도 몇 분 있으시지만 있겠지만, 네. 그분들은 그냥 난 이 스토리텔링이 좋을 것 같다. 이것에 대한 나의 예술적 감성을 깨우겠다고 만들었는데 보는 우리가 자꾸 감독이 생각한 것 이상의 알겠습니다. 가치를 부여한다. 그게 문제가 아닐까 두 감독 모두 학생 시절에는 운동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7일 테러 공격을 당한 파리의 만평주간지 샤를리 heb도의 최신호가 다시 나왔습니다. 무함마드가 다시 등장해 눈물을 흘리며 내가 샤를리라고 적힌 문구를 들고 모두 용서한다는 제목을 달고 있죠. 무함마드 역시 표현의 자유에는 함께한다는 또 다른 용기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